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통화하십시오. 예,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입니다.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남북 관계를 보면 4.27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3년이 아니라 한 30년 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와 최근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는 정말 격세지감이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법한 그런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저는 그 두 개의 단어로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단어는 경례와 보고입니다. 경례와 보고. 그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좀 이색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띄었던 가장 좀 흥미로운 장면은 북한의 총정치국장부터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각군 참모총장들이 쭉 도열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경례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경례하는 장면이었죠. 그 거수경례했던 북한군 수뇌부들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떤 보고를 했을까라고 하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2019년 하반기 이후로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던 이유를 우리가 좀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3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이 시간대였거든요. 어디 있었냐면 국방부에 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비공개로 이제 국방개혁 2.0을 이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요. 제가 그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국방개혁 2.0 브리핑을 쭉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요체는 엄청나게 국방비를 투입해서 휘황찬란한 첨단 무기들을 도입해서 유사시에 평양을 점령해서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게 국방개혁 2.0의 요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쭉 듣고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다 세운 거야. 며칠 후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될 거고 남북 정상이 만나면 군사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할 텐데 이렇게 지금 엄청난 군비 증강 더군다나 유사시 평양 점령을 통한 속전속결을 추구하는 국방개혁을 한다는 게 일단 잘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 뭐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그거였습니다. 플랜 B는 갖고 계신 거죠? 물어봤습니다. 플랜 B. 그러니까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잘 되고 이후에 남북관계 또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되는 이런 어떤 가능성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였으니까요. 정부 스스로 얘기했던 바고 그렇게 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여하는 방향으로 플랜 B도 준비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국방부 관계자들 굉장히 좀 답을 못하고 좀 이렇게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전에 우리 이제 허 의원님께서도 어떤 그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해방꾼으로서 미국의 이제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꼭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비판 의식, 경계 의식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 더 나아가서 남북한은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국이 해방을 놓고 미국이 반대해서 이게 안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은 저는 우리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게 일종의 불가항력이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그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뭐 그 말씀을 드리다 보면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가니까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책 광고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 그 6월달에 한반도의 길이라는 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좀 상세히 적어놨으니까 뭐 혹시 도서관에서 빌리시거나 구매해서 보시면 제일 좋죠. 한번 보시면 이제 잘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남북관계,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품은 생각을 딱 한 단어로 요약했던 게 근친증오입니다. 근친증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렇게 의기투합했던 남북관계가 왜 2019년 하반기부터 악화되었는지 그걸 갖다가 설명한 이제 그 용어로서 근친증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 돌이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니까 정말 그 천재일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지금 올해 또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의 바람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것으로부터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정부의 책임도 상당히 크고 북한의 김정은 책임도 역시 이제 존재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바이든 정부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참 말씀드리기 너무나도 큰 주제여서 그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뭐 그걸 동북아 정책이든 인도 태평양 전략이든 뭐 국가안보 전략이든 뭐라고 표현을 하든 그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대내적으로는 미국의 중산층을 재건한다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좀 떠오르는 강해지는 중국을 견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는 이제 또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는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제 올해 9월 11일, 그러니까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째가 되는 9월 1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뭐 실제 진행 과정은 좀 더 그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중국에 초점을 맞추겠다, 중국에 집중하겠다, 라는 거예요. 중국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아프간 전쟁은 정말 어이없는 전쟁입니다. 도대체 그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이 전쟁의 최대 승리자는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미국의 군산복합체 혹은 군산정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 그 2001년 11월 미국의 아프간 침공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고 그때 9.11 테러의 주범으로 일컬어졌던 빈 라덴 또 알카에다의 은신처가 바로 아프간이었고 그 아프간은 탈레반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탈레반 쪽에서는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9.11 테러와 그 이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국에 인도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을 탈레반 쪽에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침공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전쟁을 기획하고 그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때 뭐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 그러니까 당시 부시 행정부의 고위층 30명이 이 그 군수 산업체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들은 전쟁 개시를 갖다가 고수를 했고 그래서 돈방석이 안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아프간 또 그에 벌어진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벌어들이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라크 전쟁도
뭐 여전히 그 불안한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끝난 상황이고 아프간에서도 철군을 하고 이렇게 될 때 이 미국 군산정 복합체의 탐욕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이냐, 예, 어디로 향할 것이냐. 1961년도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직을 퇴임하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은 군산 복합체고 깨어있는 미국 시민들이 이 군산 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을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딴 사람도 아니고 오송 장군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고 그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희한할 정도로 막강해요. 희한할 정도로 막강한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 이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이 쓴 돈이 한 4조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4조 달러. 지난 20년 동안. 그 4조 달러가 다 공중으로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군수산업체 또 그들과 그 결탁되어 있는 세력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그럼 이 전쟁이 마무리됨으로써 이들이 탐욕을 어디로 향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아마도 이제 중국을 상대로 한 군비 경쟁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 좌장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엊그저께 며칠 전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바이든하고 스가 요시히데가 워싱턴에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가장 눈에 띈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동 성명에 넣은 거예요. 이런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적시된 것은 1969년 이래 처음입니다. 1969년 이래 52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1972년도에 일본하고 중국이 수교를 맺었죠. 그러면 1979년도에 미중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없었던 표현이 이제 이번에 52년 만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도 걱정이고 한반도 정세도 걱정이지만 그렇지만 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이제 이 전쟁과 평화 관련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한국이 여기 휘말리는 겁니다. 휘말리는 시나리오.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이제 한국이 여기 휘말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스가 요시히데가 바이든하고 이제 대만 문제를 명시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한 다음에 일본 국내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뭐 국내 보수 언론에서는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걸 얻어간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는 식의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한쪽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일본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와요. 이제 우익적인 반응은 잘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중국의 위협이 왔어갖고 방위비, 국방비를 더더욱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스가 정권이 이거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거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대만 문제를 명시함으로써 중일 관계가 루비콘의 강을 건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평가들이 있냐면 이거는 이제 미일 동맹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소득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데 특히 이게 대만 문제가 명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 여기에 휘말릴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상 미일 동맹의 적용 범위에 대만 문제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담고 있는 거예요.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무력을 쓰게 되면 그죠? 그 전에는 이제 미국이 단독으로 개입할 의사를 갖다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인 거죠. 일본을 끌어들인 겁니다. 자, 같이 하자. 그래서 스가가 오케이 한 거예요. 사실상 오케이 한 거인 건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미중 간의 무력衝발생하고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가하면 중국은 일본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 이게 연루입니다. 연루. 동맹이 그런 식으로 강화됨으로써 연루될 위험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지적하면서 스가 정권이 지금 일본을 엄청난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일본의 무슨 뭐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기보다는 전직 고위 관료들이에요. 방위성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 잘 아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9년 이래로 그 표현을 안 넣는 이유는 이게 충돌이 발생했고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그죠? 일본의 생존과 번영에 바로 직결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안 넣었던 건데 이게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 흥미로운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도 끌어들이자는 거예요. 한국도 끌어들이자는 겁니다. 일본의 한 전직 고위 관료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야, 미일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데 옆에 한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동맹국이 있는데 그 한국은 60만 대군과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사 대국이다. 그래서 한국도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다음 달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가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할 텐데 뭐 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뭐 당길 가능성은 제가 봐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적어도 대만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기여도에 대해선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뭐 한국도 끌어들이자 이거 갖다가 그냥 뭐 일본의 또라이가 뭐 그냥 하는 얘기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건 쭉 흐름이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쭉 존재해왔기 때문이에요. 무슨 흐름이냐? 요즘은 거의 사라진다시피 한 표현이 됐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그 한미 관계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기억나세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예. 그때 굉장히 많이 그래도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 전략적 유연성이 뭐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양안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도 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한미군도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투입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제3자인 한국이 미국한테 발진 기지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적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영화에 뭐 이씨 누구를 가리키냐 막 이거 가지고도 막 논쟁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이은 한국군이다, 미국 얘기하는 건 무슨 이건 주한미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차이는 동북아에서 원하지 않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세 개입 문제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이 개입하지 않는 주체에는 주한미군도 포함되는 거다라는 거고, 미국의 입장은 그 뭔 소리냐?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을 투입하고자 전력적 유연성을 추구한 건데 뭐 주한미군을 투입하고 마느냐고 한국 정부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한국군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끼지 않아도 좋은데 한국에 있는 군사력을 양안 분쟁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이런 것들 흐름들이 쭉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오산의 유투기라고, 유투라고 그 락 그룹이 아니라 그 정철기 있잖아요. 정철기가 있는데 얘가 가끔 어디를 가냐면 뭐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 이런 데를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그럽니다. 갔다가 이렇게 오고 그래요. 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거죠. 뭐 중국이 예를 들면 뭐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럼 가서 보는 거예요. 보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미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 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예.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그 사드 기지의 핵심은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ANTPY2라고 불리는 이제 고성능 레이더인데 미국은 이걸 다른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하고 연동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 양안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려고 할 거고, 그죠? 예. 그러면 그 항공모함 전단을 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중국이 열라 만든 게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 계열의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오면은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막고자 미국이 연락에 또 투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지스함에다가 해상 요격 체계를 장착하는 거예요. 해상 MD 이걸 장착하는 거예요. 예, 장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지스함에는 이제 스파이 그 레이더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레이더는 직선파잖아요. 레이더는 이렇게 직선파입니다. 반면에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둥펑 계열의 미사일에 특히 이제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 21이 주로 어디에 많이 배치되냐면 백두산 뒤쪽에 많이 배치돼 있어요. 백두산 그 뒤쪽에 많이 배치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해협으로 다가서고 중국이 이걸 갖다가 격파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쏠 경우에 그 항공모함 근처에 있는 이지스함은 한참 날아온 다음에 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한참 날아온 다음에 탐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요격 확률이 떨어져요. 요격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구할 때 저기서 공을 던졌는데 처음부터 딱 그 투수의 폼하고 이걸 제대로 봐야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눈 감고 있다가 중간에 뜨면 100% 허식입니다. 그죠? 100% 허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미국이 하고 싶은 건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를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탐지한 정보를 예를 들면 이지스함에 보내주는 거예요. 이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아직 그런 결정이 됐는지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어요.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그 성주 사드 기지가 지금 일반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 있고 이것이 마무리되면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한미 양국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는 정식 배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시 배치 때는 예를 들면 그 기지를 가동하려면 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건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발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발전기로. 근데 정식 배치가 되면 뭐예요? 송전망이 깔리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호출력에 이제 전력이 계속 공급되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차이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이 사드 기지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만 문제가 명시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제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연루될 위험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제주 해군기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제주 해군기지 건설할 때도 이거 만들어 놓으면, 해군기지 만들어 놓으면 유사시에 미군이 기항주로 쓰려고 할 것이고 기항주로 쓰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만약에 미국이 쓰겠다는데 우리가 못 쓰게 하면은 한미 관계 엄청나게 문제 발생하고, 그죠? 그걸 쓰게 냅두면은 한중 관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하면서 이거 우리 안보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주구장창 주장했는데 그때 이제 뭐 군이나 정부에서는 저기 정욱이라는 이상한 작자가 이 순진한 주민들한테 유언별을 유포하고 있다고 막 기다렸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제가 재미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논문의 저자가 누구냐면 데이비드 서치터라고 미 7함대 작전 참모를 지낸 장교예요. 그러니까 요코스카에 무항을 두고 있는 미 7함대 작전 참모를 지낸 장교가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제주 해군 기지는 유사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적 비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보다 더 세게 얘기했어요. 저보다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강정마을에 있는 제주 해군 기지가 이 동아시아, 동아시아 이 지리 군사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건 이제 황해의 길목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황해 길목이 있고 동중국해, 대만해요, 남중국해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미국이 이걸 갖다가 기항지로 쓸 수 있게 되면 중국에 숨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던 미 칠함대 작전 참모가 논문에서 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좀 앞으로 전쟁과 평화에 관련해선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미중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여기에 휘말리게 되는 이런 어떤 위험성이 가장 큰 좀 걱정거리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사는 그 바이든 행정부가 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제 느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간 직후에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 6월 초쯤 아마 그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많이 있고 또 발표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발표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전반적으로 받는 느낌은 전략적 인내 시즌 2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전략적 인내 이것도 굉장히 알쏭달쏭한 표현이에요, 그죠?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생각될 수 있는데 전략적 대북 정책 관련해서 미국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을 때가 2009년 말이었어요. 2009년 말에 그때 미국의 대북 정책 특별 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즈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계관을 만납니다. 김계관을 만나가지고 육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요. 협의를 했는데 김계관이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받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이 육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육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전략적으로 좀 인내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전략적 인내가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초 취지는 육자회담을 열어야 되는데 북한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 쭈뼛거리니까 주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회담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게 전략적 인내의 취지였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2010년 그 하반기부터는 북한이 오케이 우리 조건 없이 육자회담 나가겠다 이렇게 나갔어요. 오케이 나가겠다. 중국 러시아도 오케이 우리 육자회담 하자 이랬어요. 근데 한미일이 거꾸로 이번에는 한미일이 지금 안 할래.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을 거야. 북한이 육자회담에 복귀하려면 육자회담을 재개하려면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전엔 조건 없이 육자회담 재개를 막 얘기했다가 미국에서 정작 북한이 나온다라니까 우리 만날 때가 안 됐어. 비핵화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봐. 그래서 그때 유명한 얘기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 인내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바이든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물론 그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욕 바가지로 먹게 돼 있거든요. 오바마 활동 동안 미국의 전략적 인내로 이렇게 하는 사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졌잖아요. 비핵화가 촉진되는 것하고 이렇게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그 표현을 공식적으로 쓸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뭐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려면 여러 가지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협상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크면 클수록 동기가 강해질 수 있겠죠. 그죠? 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협상을 해봐야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 그건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협상에 나설 동기가 이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일종의 성공의 역설입니다. 성공의 역설이에요. 그럼 북한하고 협상에서 성공한다는 건 도대체 미국한테 뭘 미하느냐는 거예요. 네? 북한하고 협상을 해갖고 성공을 했어요. 비핵화가 달성이 됐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미국한테 뭘 의미하는 거냐? 비핵화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비핵화만 이루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예.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그죠? 예. 제재를 풀어야겠죠. 그죠?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죠? 1948년 이래로 한 번도 수교를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맺어야 돼요. 네? 예. 수교를 맺어야 돼요. 그죠? 예. 이것들이 의미하는 건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에서 중대한 현상 변경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상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강경파들이 북한 위협론을 더 이상 꽃놀이패로 삼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전에 사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 때문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누구 때문에 한다는 거였어요? 북한 때문에 한다는 거였잖아요.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럼 뒤져서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가 풀리면 사드 같은 거 갖다 놓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네. 더 나가서 한미동맹, 주한미군에도 원튼 원치 않든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국 내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고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를 떠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 뭐 북핵 문제도 해결되고 뭐 정전체제도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북한하고 수교까지 맺었는데 왜 우리 애들하고 저 많은 무기들이 저기 가 있어야 돼? 네? 네.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주류가 트럼프를 그토록 싫어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야말로 이 인간이 김정은하고 단판을 짓고 미군을 뺄 수도 있는 그런 인물로 비쳤기 때문에 미국 주류가 그렇게 반발을 저항을 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성공의 역설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해야 될 필요성을 더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예. 더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또 동맹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북한 위협인 거예요. 예. 북한 위협. 북한 위협을 이유로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또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구하는. 예? 예. 그래서 북한 위협을 구실로 삼을 때 본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하고 협상에 나설 동기가 별로 없다. 라는 겁니다. 반해 이제 또 근데 이게 일종의 미러링입니다. 미러링이 뭐죠? 예. 상대방의 주목을 이렇게 주면 나도 주목을 이렇게 주고 상대방의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손을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북한이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앞으로 철저하게 미국 상대할 땐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 따라 상대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목을 내보이면 자기도 북한도 주목을 내보이는 거고 미국이 손을 내밀면 북한도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이제 북한도 대화를 위한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북한도 대화를 위한 대화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북미 대화, 미국한테 빨리 북미 대화하라고 막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그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그거예요.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네? 그 때로는 읍소도 하고, 때로는 위협도 하고, 그죠? 때로는 뭐 도발리라고 불리는 행동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결국 그 미국과의 대화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게 지난 30년 동안 지배적인 문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김정은이 보면 김정은은 어찌되었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경험해 봤어요. 그 2013년도 2월 달에 그때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좀 험악할 때였는데 그때 평양에 누가 가 있었냐면 NBA 리바운드 왕인 데니스 로드맨이 가 있었어요. 그래 가 있었는데 그 로드맨이 평양에서 트위터를 날립니다. 트위터로 뭐라고 하냐면 내 친구 정은이가 오바마 좀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 예? 예. 당장 만나기 힘들면 전화 통화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트위터를 날려요. 예? 예. 트위터를 날려. 그러니까 자기가 김정은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김정은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대화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보수끼리 만나갖고 한번 통크게 얘기해 보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로드맨이 트위터로 날렸어요. 예. 그것 때문에 로드맨이 그 NBA 그 명예 전당에서 이름이 빠질 뻔했어요. 미국에서 종북으로 몰려가지고 종북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엄청나게 개고생을 했습니다. 로드맨이. 예? 예. 아무튼 그것도 봤어요. 김정은이 그것도 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요? 트럼프하고 건곤일촉의 승부도 그려봤고 또 3번 만났어요. 그죠? 3번 만났어요. 예. 그래서 뭐 이 두 사람의 힘은 정말 조미간의 모든 난관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다. 예?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그게 다 허망하게 끝나버렸어요. 허망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내린 결론은 미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적대시 정책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과거에는 좀 북한이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했는데 해보니까 뭐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오케이 이제 북한도 대화를 위한 대화를 안 하겠다. 대화를 하려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김정은식 전략적 인내와 바이든식 전략적 인내 시즌2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미러링처럼 만나고 있는 국면이다 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네. 답답하시죠? 답답하시죠? 예, 제가 머리털이 많이 빠졌는데요. 좀 지난 3년 동안 좀 현상 유지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 정세가 갈수록 안 좋아져서 좀 머리털이 더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있는데 단기간에 2018년과 같은 이런 꿈 같은 시절이 오는 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냉철하고 차분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냉철하고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좀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뭐 그 사이에 좀 관계가 풀리면 좋겠지만 더 악화되지만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이고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는 야권에서만 문재인 심판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도 문재인 심판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3월달에 김여정이 뭐 임기 말까지 얼마나 고생하게 될지 한번 두고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데 아무튼 뭐 좀 그만큼 제가 보기엔 근신증오가 강합니다. 증오심이 좀 강한 이런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한테 좀 바람이 있다면 최소한 2가지 정도만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결심해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개성공단 재개하자, 금강산공단 재개하자 이렇게 결심을 할 수 있어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할 수 없습니다. 당장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월 그리고 내년 3월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문제입니다. 연합훈련 중단 문제예요. 물론 그 중단하게 되면 이제 국내 여론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보수는 반발도 있고 미국과의 또 정책 조율이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감수하겠다라는 결심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뭐 연합훈련을 갖다가 뭐 안 한다고 해서 난리 나는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사실 작은 규모의 연합훈련은 과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작게 하면 돼요. 떠들썩하게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예? 그리고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훈련 규모가 작은지 아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지도 않아요. 보통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도 그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은 10,000에서 20,000, 한국은 10,000에서 20,000이 참가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몇만 명이 모여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전국구 훈련, 그러니까 전면전을 상정으로 한 훈련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계에선 반격 훈련에는 평양을 어떻게 점령할 것이냐, 예? 북핵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거 안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방비입니다. 국방비.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북한군 수뇌부가 4월 27일에도 그랬고 3년 전, 또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부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그걸 통해서 김정은이 좀 했으면 하는 게 단계적 군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는 최초로 단계적 군축을 추진키로 하는 합의가 들어갔어요. 처음입니다. 정상회담에서 그 내용이 들어간 건 처음이에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예. 굉장히 반가우면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어갖고. 예. 근데 그 이후로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땐 2017년도에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12위로 평가됐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세계 6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그 전직 방위성 고위 관료가 군사대국인 한국을 끌어들여야 된다. 한국은 이미 군사대국이에요. 예? 군사대국이에요. 세계 6위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게 남북관계 악화에 아주 중대한 요인이 된 거예요. 그 속된 말로 김정은 입장에서 가오가 안 쓸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시 내려가지고 그죠? 북한군 수뇌부도 총 도율해가지고 남조선 대통령한테 거국내 시키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하는 거 보면 미국 대통령이 안 하기로 약속한 한미연합훈련이 뭐 이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가 속은 것 같습니다. 뭐 단계적 군축 고사하고 뭐 2019년 국방비를 8.2% 늘려가지고 뭐 F-35가 몇 대 들어오고 뭐 또 뭐 최근에 뭐 경항모를 만들고 뭐 아파치 헬기를 36대 더 도입한다 그러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얘기들이 막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속된 말로 주도자 입장에서 가오가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시켜서 거수경제했는데 이 거수경제한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위원장님 이거 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오가 안 쓰는 거예요. 네, 가오가 안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좀 그렇습니다. 최소한 국방비를 당장 조이기는 힘들다면 동결이라도 하자. 내년도 국방비를 좀 동결이라도 하자라는 겁니다. 올해 국방비가 한 53조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 정부가 결심하면 제가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여러 번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2019년 그러니까 2018년 연말에 그 다음 연도 2019년도 국방 예산 막 그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때 8.2% 얘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부 측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거 이러면 이거 앞으로 남북 관계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뭐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건 동결을 선언하시오. 대통령의 워딩을 뭐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적정 수준의 군사력은 계속 건설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군축을 단행하기보단 국방비를 동결함으로써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만들고 동시에 뭐예요? 적정한 수준의 군사력은 계속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결된 그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식의 워딩을 하면 그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막 70% 80%막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뭐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뭐 왜 국방을 동결하냐고 막 항의하겠습니까? 제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또 한 번의 기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하다못해 뭐 이미 이제 그 임기는 끝났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100조 원의 예산을 만들자.
아니 국방비를 줄이지 않고 100조를 해서는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예, 안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이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보통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남남 갈등이라 얘기하는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군사 분야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미국 주도의 제재가 워낙 촘촘하게 들어간 이후에는 더 중요해졌어요. 경제협력을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제협력 체계를 당장 하기보다는 뭐예요? 예, 군사 문제부터 풀자라고 하는 내용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잘 전개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또 무기들, 과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어? 뭐 경항모 뭐 얘기도 나오고, 예전에 같으면 한참 논란이 됐던 뭐 미사일 방어 체제, 예? 3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3배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이 미국과 MD를 강하게 하면 이거 대북 정책 파토난다. 피처럼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덧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얘기가 되고 있고, 이 외에도 정말 그 필요가 의무시되는 이런 무기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아까 제가 서울대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시 평양을 점령해서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나겠다고 하는 국방개혁 2.0의 전력화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된 부대가 창설되고 있고, 해당 무기와 장비, 그러니까 지금 아파치 헬기 36대를 갖다 이미 36대가 있는데 그걸 36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입체 기동 작전의 핵심 전력인 거예요. 핵심 전력. 그리고 뭐 소해 헬기는 뭐냐면 바다지뢰, 기뢰를 제거하는 헬기예요. 그럼 왜 이게 필요한 거죠? 상륙 작전을 위해서요. 상륙 작전. 어디에 상륙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입체 기동 작전의 핵심은 유사시에 육해공이 육군, 해군, 공군이 동시에 북한의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중심부로 투입을 해서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오늘의 주제인 4.27 정신과 부합하는 겁니까?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부에 바라는 마지막 바람 중에 하나는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은 50조 원 정도로 편성을 하고 방역을, 그래도 제가 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지금 군 쪽 이렇게 만나 가끔 얘기 좀 들어보면 자기들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국방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 막 무기 사업들을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관행을 좀 없애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민생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뭐 기획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주로 한 얘기가 돈이 없어. 이 재정 건전성이 우려돼.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냐면 20년 전에 일본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일본의 3분의 1이었어요. 10년 전에 일본의 2분의 1이었습니다. 올해는 일본의 95%입니다. 아마 내후년? 이 추세로 가면 내후년 정도에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요. 국방비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지만 군사 강국을 향한 열망에는 남남 일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고, 끝으로 제가 이게 우리가 조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건국 이래 국방비가 줄어든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1999년도였어요.
그때 뭐가 있었죠? IMF 외환 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대통령이 DJ였습니다. DJ는 평생 색깔론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색깔론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 국방비를 긴축에서 제외시켜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999년도 국방비가 0.3%가 줄었는데 퍼센티지가 얼마 안 돼 보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20% 정도 줄인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던 게 2,000원 가까이 뛰었어요. 그죠? 1,000원이었던 게 2,000원 가까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방비를 줄이려고 했을 때 미국에서 견제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야, 니들이 그래 줄이면 니들의 사과기라 우리 무기 이거 우리가 못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일부의 견제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디지 정부는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지금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는데 이 국방비를 갖다 이게 좀 줄이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외환위기에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회적으로도 지금 막 그 사람들이 막 일자리도 잃고 뭐 그 사업하는 사람들 막 문 닫고 이런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데 어떻게 좀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보니까 국방비를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 군비 절감의 뭐 그 경제적 효과, 군비 절감의 사회복지적 효과 이런 얘기들이 연구들도 꽤 있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 언론들, 또 학자들도 꽤 있었어요. 단체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국방비가 지금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국방비가 지금 우리 4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근데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요즘 날 국방비가 4배로 늘어난 어느 날 국방비를 좀 줄여가지고 민생을 위해서 쓰자라는 얘기가 그때에 비해서 4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이한 현상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1시간 가까이 떠들었는데요. 저기 뭐야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적었는데 아까 뭐 내용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하실 때 현 상태가 문재인 정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그러면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 진짜 입장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지금 우리 정식 대표님 아마 지금 발제문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외교와 안보의 전략팀들이 문재인 정부 전략팀들이 지금 평가할 때 봉숭아 학당 수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전략이 봉숭아 학당인지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위원장님께서 묵직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짧게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책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절된 거를 갖다 100을 놓고 본다면 그 또 100을 남북민 3자가 뿜빠이를 해본다면 그 책임도를 따진다면 미국이 한 50%, 한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이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1시간 지나가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점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2018년 그 가을에 그러니까 저기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진짜 그때 분위기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문재인 교수님이 그 뭐 이렇게 사회를 보는 토론회에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70점 이상 드리기
힘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던 거는 2018년도에 이렇게 된 거는 운이 좋아서다. 예. 운이 좋아서다.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다. 예. 운칠기삼이다. 근데 이게 정부 안팎에 있는 사람을 갖다 이걸 갖다가 운삼기칠로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자아자찬에 빠지게 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실력을 배워야겠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죠. 에이, 저 사람은 문재인 정부 열렬한 뭐 이렇게 뭐 지지하고 뭐 그런 걸 하는데 뭐 이상한 그때 분위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운칠기삼을 운상겹칠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이 이제 그 이후 어떤 상황을 갖다 꼬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찌됐든 미국 대통령이 약속했던 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던 만큼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온 거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좀 뭐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싶어도 동맹 때문에 못 하고 이러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걸 안 하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좋은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거 전시적 정권 환수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오히려 연합훈련에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국방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안보실도 이랬던 부분이었죠. 예,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김정은하고 만나고 단계적 건축을 합의하지 말았어야죠. 예? 합의를 해놓고 사상 최초로 단계적 건축에 합의해놓고 사상 최대의 군부 증강을 하고, 그죠? 예.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문제이고, 그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보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종전선언입니다. 그죠? 종전선언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무슨 말? 저는 평화운동하니까 당연히 종전이 되길 바라죠. 근데 정부의 설명을 듣고자 쭉 들어보고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이게 뭐 하자는 거고 왜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정치적으로는 종전이지만 법과 제도적으로는 정전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종전을 선언한 거예요. 그 선언도 뭐라고 하는지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종전선언이 한국전쟁이 끝났다, 완료형으로 선언이 되는 건지 아니면 끝내자, 미래형으로 선언이 되는 건지 물어봤는데도 명쾌한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종전이 됐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정전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건 이 둘 사이 굉장히 어색한 동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간이 짧으면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종전 선언해도 주한미군 말할 필요도 없고 유엔사의 지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정부 그렇게 설명해요. 예? 연합훈련 계속해요. 예.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냐고 물으면은 비핵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거예요. 예? 아니 그 알맹이가 쏙 빠졌는데 보면 종전선언에 알맹이가 쏙 빠진 건데 그럼 북한이 여기에 응할 이유가 없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게 비핵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이걸 받을 이유가 없다. 예. 말로만 종전하고 실제로는 정전체가 그대로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말뿐인 종전에 따라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다? 이건 사실 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 쪽에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은 뭐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이상하니까 이게 실효성도 의문되고 이 개념이나 목적 자체도 좀 의문시 되니까 이것보다는 그 평화협정 협상 개시 선언을 해라 차라리. 네. 지금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래로 평화협정 협상이 개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대로 시작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개시 선언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다. 라는 건데 뭐 지금까지도 이제 종전 선언을 갖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트랜스크립트를 갖다 그대로 지금 스크립트를 그대로 거의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봉숭아학당이라고 표현을 한 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외교 국방팀, 그러니까 우리 보통 통일외교 안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외교 안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명이 아닙니다. 정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보는 그러니까 통일외교 안보 이렇게 하면 안보와 국방을 부지부식간에 동일시해요. 안보와 그 군사력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보를 위해서 군사력은 당연히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안보는 국방은 안보의 한 축인 거지 이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안보는 또 하나의 방식은 뭐예요? 외교예요. 외교. 그죠? 외교.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선 남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안보는 국방과 외교와 남북 관계라고 하는 이 세 축을 굉장히 조화롭게 운영하는 게 국가 안보 전략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이런 어떤 그 부분인데, 근데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 국방팀을 이렇게 보면은 다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왔어요. 따로 놀아.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팀 코리아를 이뤄가지고 하나가 돼서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이게 다 따로 노는.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도 좀 이게 좀 이렇게 철학과 비전이 좀 의심이 될 만한 이런 발언들도 또 많이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봉숭아학당이라는 비유를 했는데 뭐 그렇게 표현한 저로서도 뭐 마음은 좋지 않지만 그게 뭐 제가 생각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뭐 대통령이든 뭐 전쟁을 바라는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다 평화를 바라겠지만은 이제 평화를 바라는 방법이 이제 군비 증강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이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하느냐,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조금 이제 국방비 그 증가 요인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럼 왜 그러면은 그 뭐 대통령이 혼자 결정을 할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상황 뭐 이런 그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사실 밀실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내용들도 뭐 국회에서 53조가 그 가게 된다면은 분명하게 또 외교 통일부라든지 이런 그 예산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안 되는 이유하고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지.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또 뭐 민간에서도 그렇고 안 된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근원적인 그러면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그거에 대한 혹시 좀 그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많이 하냐. 사실 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그때 제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 당시 한 2.4 GDP 대비 2.4%였던 국방비를 임기 내 2.9%로 올리겠다. 그게 이제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발 이것만은 지켜지지 마라. 이것만은 지켜지지 않기를 제가 바랬는데, 지금 모든 공약 중에 제일 잘 지켜진 게 그겁니다. 지금 2.9%에 근접하고 있어요. 2.9%에 근접하고 있는 다른 공약에 비해서. 이거 첫 번째는 누가 막 하라고 막 압력을 가해서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캠프, 특히 문재인 후보 본인이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쭉 이렇게 듣는 얘기는, 대통령이 이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라는 거를 최근까지도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재인 팩터가 제일 제가 보기엔 강합니다. 강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국방부에서는 자기들이 처음에 뭐 예산을 올릴 때 최대한 부풀려서 올리겠죠. 그리고 깎일 거를 각오를 하고, 또 거의 그대로 다 반영돼요. 거의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한번 이렇게 찔러봤는데 이걸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체 정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죠? 통일부나 외교부나 이런 또 뭐 국정원이나 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 또 주변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의 NSC에서 제가 뭐 얘기 듣기로는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돼요. 예. 토론 자체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토론 자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이걸 뭐 이렇게 좀 칼질을 하고 과거에는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기억나는 게 역대 정부 중에서 국방비 증액률이 제일 낮았던 정부가 MB 정부였습니다. MB 정부였어요. 그분은 그 국방비를 아껴갖고 엉뚱한데 쓰고자 예, 그러니까 엉뚱한데 쓰게 그게 문제였지. 아무튼 증액률은 제일 낮았어요. 예. 그 증액률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기재부 고위 관료를 갖다 국방부 차관으로 장수만인가요? 예, 차관으로 앉혀놓은 다음에 그 양반이 다 칼질한 거예요. 예. 지금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국회 거수기입니다, 그냥 거수기. 이렇게 된 구조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내에서도 제대로 된 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부재하고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예산심의 이게 시스템이 좀 의지도 없고 그 시스템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의지와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강군주의 이게 좀 이거에 대한 좀 생각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늘려져 왔다라는 거죠. 저도 잘 납득이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취재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물어봤죠. 예,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할 거면 당대적 건축을 왜 그 합의문에 넣어 그러냐. 차라리 그냥 진정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 좀 군비 증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통일 이유까지 대비하는 이런 거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뭐 그러면 북한이 또 쉽게 수용을 안 하겠죠. 그러면 그 구조를 빼든지. 예? 예. 이렇게 해야지 왜 그걸 갖다 넣어갖고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갖다 만드느냐라고 뭐 여러 차례 질문을 해봤지만 속 시원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속 시원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25년까지죠. 25년까지 한 350조를 들여서 경항모 그다음에 그 거기 경항모에 필요한 그 구축함 거기에 또 그 필요한 그 헬기 그다음에 전투기 뭐 이렇게 해서 25년까지 350조 정도를 이제 투입하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가 뭐 제가 아는 정도가 그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350조면 지금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살펴야 되는 코로나 이 시기에서 그 올해 뭐 53조를 쓰고 그 25년까지 해서 350조를 투자해서 그거 다 어디서 오겠어요? 미국으로부터 그 구입하는 게 99%일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준비하고자 하는 경항모 뭐 우리가 거기 뭐 조선소에서 한다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저희가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코로나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실직자, 실업자,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문 닫고 이래서 그때 한참 대국민 위해서 그 저거를 풀자라고 했을 때 못 풀고 있었거든요. 정부 돈 없고 선별적 이 주장하고 있었고 경제부총리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25년까지 350조를 투자해서 국방비를 늘려서 구축을 하겠다는 게 통일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군사 평양 선언이나 4.27 선언을 볼 때 그렇게 가면 역행하는 건데 꽃길 18년까지 꽃길 만들어 놓고 다시 역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노동자 항노총이나 민주노총에게 노동자
단체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집단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고 싸워야 될지, 그다음에 다음 어차피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노동자로서 그러면 통일을 염망하는 국민들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역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노동자 단체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저는 그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그 부분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노총 차원에서 또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300조 5천억 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300조 5천억 원. 약 300조 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국방 중기 계획. 어기년 국방 중기 계획인데 올해 한 53조 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47조 원 정도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한 바는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비를 45조 원으로 5년 동안 동결을 하면 정부 국방 계획 중기 계획 대비 75조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75조 원 정도 가능해지고 한 50조 원 정도로 동결을 하게 되면 50조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냥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그러니까 올해 뭐 공공의료 관련된 예산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인데 국방비를 53조 원을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보여주는 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고 있는 이런 그 부분인데,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부국 강병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군사 강국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북한도 있지만 주변국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반일 감정, 반중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언론하고 또 대통령도 이걸 또 자각을 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쓰는 표현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누가 우리를 호신탄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안 그래도 국민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한다면 지도자는 그걸 갖다가 좀 톤다운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올해도 부채질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채질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적인 열망이에요. 막. 그래서 제가 좀 국방비 좀 조절해야 한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면 막 댓글들이 악성 댓글들이 엄청나게 막 달리고 막 이런 상황이고, 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뭐 한국노총을 비롯한 우리 노동단체들 또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분명히 이 부분 관련해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돈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2025년까지 그걸 갖다 국방비를 갖다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뭐 45조면 45조 원, 50조는 50조 원 동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절약한 예산 수십조 원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반도 한국 주민들을 위해서 쓰자. 뭐 이런 캠페인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굉장히 그 장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시고 또 질문에 대해서 또 성실하게 또 답변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정웅식 대표님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그 4.27 판문점 선언 발표 3주년 기념 항노총 통일 강좌 두 번째 강좌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